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안정보고서를 매년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금융안정보고서의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가계, 기업, 은행 등 각 부문별 핵심 지표로 부문별 건전성 지도를 만들어 부문별 안정상황 평가를 보강하였고, 잠재 위험 요인, 금융안정 이슈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종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였으며, 분석 주제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 외환 건전성 부분에서 각각 1개씩 다루었습니다. 가계 부문에서는 LTV, DTI 규제 완화 등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미칠 영향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였고,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 실적 편중도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금융기관 편에서는 비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현황과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 작용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았고, 외환 건전성 부문은 신흥시장국 및 우리나라의 해외 채권 발행 현황을 분석한 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저희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부터는 조정환 거시건전성 분석국장이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그 순서는 우선 금융안정보고서 체계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금융안정보고서는 1장 금융안정 개관, 그리고 2장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 상황, 그리고 3장 최근의 금융안정 현안 분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여건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였으나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먼저 거시건전성 여건을 보면 가계 부문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였고, 기업 부문도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개선은 되었으나 수익성과 성장성의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보면 금융기관은 자산 건전성이 소폭 개선되고 자본 적정성은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지만 수익성은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과 외환 건전성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안정 지수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안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몇 가지 대내외적 잠재 위험 요인에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외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외적 잠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외환 건전성 여건이 취약한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기업 수익성 부진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시스템적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지만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하고 있어 가계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기업의 수익성 부진은 이들 실적 부진 기업의 신용 위험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장 거시 건전성 및 금융 안정 상황입니다. 이 파트는 개관에서 지금 막 설명드린 가계, 기업, 은행, 그리고 비은행, 금융시장, 외환 건전성 부문의 동향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큰 흐름에 대해서는 개관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데다가 오늘 이 설명에 어떤 시간상의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3장 최근의 금융안정 현안 분석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동 파트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3장 최근의 금융안정 현안 분석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금융안정 현안 분석으로 이제 4가지 현안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안 분석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결정 요인 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그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그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은행 주담대 결정 요인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고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은행 주담대 결정 요인을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주택 가격 및 소득은 그 유의한 그 정해 효과를 가지고 있고 금리 및 금융 규제는 유의한 그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그 LTV, DTI 규제 완화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그 하락 그 움직임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시장 상황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온 만큼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의 은행 그 주택담보대출 결정 요인 분석 결과와 그리고 최근에 LTV, DTI 규제 완화 효과 등을 감안해서 두 가지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저하 가능성입니다.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은행과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의 동일한 LTV하고 DTI 규제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은행으로 대환 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담보의 질이 떨어지면서 자산 건전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리스크는 그 은퇴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그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대가 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될 가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및 이들의 그 자영업 진출 그 가능성과 맞물려서 은행의 그 주담대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은퇴 연령층의 그 부채 증가율에 비해서 소득 증가율이 낮고 또 그 일부 업종의 잠재 부실률이 그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일부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금융안정 현안 분석으로 기업 실적 분포 변화와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동 이슈는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업 간의 실적 격차 우려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부터 13년 중에 연간 기업 실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 분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업 실적 분포 변화를 점검해 본 결과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영업이익 상위 기업의 점유 비중이 상승하고 하위 기업 비중은 하락하는 등 그 편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상위 30대 기업의 점유 비중은 2013년 중 51.7%로 2009년 대비 11.1%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다른 여타 분위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러한 그 실적 격차는 업종 간에도 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업 실적 분포가 변화됨에 따른 어떤 경제적 영향으로는 우선 이런 편중이 심화될 경우에 고용이라든가 설비 투자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영업 실적 상위 기업의 경우 대부분 전기전자, 운송 장비 등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서 고용 개수가 좀 낮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R&D 투자에 보다 집중하고 국내 설비 투자 확대에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업 실적이 중위 또는 하위인 기업들은 노동 소득 분배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고용 확대 여력은 좀 제약되어 있고 영업 이익 대비 그 설비 투자 비율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거꾸로 또 설비 투자 확대 여력은 낮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기업 실적 편중이 이제 심화될 경우에 그 금융 사이드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 기능을 저하시키고 또 대내외 충격 발생 시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건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실적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이 단기 금융자산 보유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수신 단기화를 가져와서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기업의 그 재무 건전성 민감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기업의 그 재무 건전성 악화 정도도 2009년에 비해서는 2013년에 비해 그것이 더 커진 것으로 이렇게 시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융안정 현안 분석으로는 그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익성 현황 및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수익성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시 호전되긴 했었지만 2010년부터 다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원인과 그 향후 여건을 평가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수익성 현황을 보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단기 순이익과 이 총자산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기 순이익 규모의 경우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생명보험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그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그 자기자본 수익이익률이 그 벤치마크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고채 유통 수익률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미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는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등 그 경기적 요인에 기인해서 핵심 자산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저금리 기조라든가 규제 강화 이러한 요인 등에 의한 어떤 핵심 수익 그 창출 능력이 약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손실 흡수 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수익성 악화가 비은행 금융기관 전반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계성이 높은 그 여타 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에 해당 리스크가 금융권 상호 간에 전이되면서 그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에는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 금융권 간 연계 규모가 크게 높아진 그 증권 회사와 여신 전문 금융 회사의 그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네 번째 그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 현안 분석으로 분석한 것을 이제 신흥 시장국 및 우리나라의 해외 채권 발행 동향 및 잠재 리스크입니다.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그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의 해외 채권 발행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국제 금융 시장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해외 채권 발행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잠재 리스크는 없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해외 채권 발행 동향을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신흥국의 해외 채권 발행 잔액은 2009년 말에 1.3조 달러에서 금년 6월 말 2.6조 달러로 거의 한 두 배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서 국제 투자자의 리스크 선호 경향이 강화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신흥국과 달리 그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이제 국내 외화 유동성 사장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채권 발행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잠재 리스크로는 그 신흥국의 해외 채권 이제 발행 증가에 따라서 미 연준의 정책 금리 그
오늘 새벽에 이제 FOM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정책금리 인상이 조기에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기대가 확산되거나 또는 뭐 중국 경제의 어떤 경착력 가능성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해외 채권 시장이 이제 경색될 경우에는 차환 리스크라든가 통화 및 만기 불일치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일부 신흥 시장국의 금융 불안이 표면화될 위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상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그 외화 유동성이 지금 비교적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다가 해외 채권 발행 증가세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취 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율로 봐서도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상황이라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그 금융안정보고서의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인데요. 그 FOMC 결과 이후에 지금 반응들이 뭐 빠르면 내년 3월에도 금리가 인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그렇다면 이제 오늘 뭐 기재부랑 같이 4개 기관이 회의를 하셨잖아요. 거기 발표문을 보면 외국인 자본 유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를 미국에서 좀 조기 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시장에서 이상을 하면 우리 쪽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건지, 뭐 제한적이라고는 하셨지만 유출입 측에서 유출 쪽으로 지금 더 이렇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재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보면은 작년 5월, 6월에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도 자본 유출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신흥시장국에서 자본 유출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경제가 이제 펀더멘털이 양호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만약에 조기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연준에서부터 나오게 되면은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그 거시 경제회의를 했던 것이고요. 다행히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지금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하겠지만 아무래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아마 자본 유출 쪽으로 그런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지원입니다. 우리 가계부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이, 즉 이제 소득에서 원리금으로 내는 비율이 좀 줄었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좀 경감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한 숫자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전번 분기랑 하면 올라갔는데 이거를 경감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랑, 그리고 아마 혼합형 대출이 2010년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서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슬슬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혹시 이 비율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지, 이 가계부채가 이 부실화 우려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커질 수 있는지, 뭐 그런 점 등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이제 금융안정보고서 이제 작성 그 주기라 그럴까요? 그거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교 시점은 이제 전년 동기 시점 대비로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일부 비율이 그 추세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분기 대비로 해서는 좀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혼합형 대출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거치 기간이 이제 만료되는 상황들이 이제 도래를 하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가 다시 이제 그 원리금 그 상환 부담 즉 DSR 쪽으로 좀 부담을 높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KBS의 박종원 기자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IMF에서 27일 날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이 0.98% 줄어드는 퍼센트 포인트 줄어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 유출로 금리 인상 그리고 그게 이제 실물 경제 위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 IMF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금융시장 안정성으로 볼 때 과연 그 메커니즘이 작동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IMF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견해를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요인을 경고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MF에서 분석한 내용도 어느 정도 설명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는 이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경고를 함으로써 사전에 미리미리 대처 가능한 수단을 점검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난 4월 같은 경우에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4월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이 2% 포인트 됐을 때. 그만 보고서요? 네네. 4월 4월 네네. 보고서에 네. 예. 우리 한은의 4월 보고서에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리스크를 다 점검한다면 네.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있다면 뭐에 빠질까요? 이번 그 보고서에서는 아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번 그만 보고서를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리스크 요인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금시장의 그 리스크를 안내하고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항상 무슨 사전적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지난번과 비교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리스크 요인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체계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하고 이제 4월하고 오히려 달라진 게 이제 양적 완화가 사실 종료 시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쪽 스트레스 테스트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완 설명드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페드의 어떤 테이퍼링 종료 및 금리 조기 정상화가 될 경우에 대한 어떤 리스크 점검을 해봤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뭐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 보고서에 지난번에 실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실었느냐 하는 거를 똑같은 내용을 계속 모든 그만 보고서에 그 리스크가 상존하다고 해서 계속 실을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4월과 지금 시점에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해봤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리스크를 가지고 점검해봤을 때 여건이나 크게 상황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저희가 금융의 안정 보고서에 다시 실어서 워닝을 하거나 했겠지만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우리 시스템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거는 뭐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다시 실을 어떤 그런 필요성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와 달라진 점이 기준금리가 50bp 떨어졌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도 훨씬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 우리도 그동안 정책을 써서 그래서 조건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근데 비슷하다고 결과적으로 그 조건을 집어넣어서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의 어떤 자본 적정성이나 건전성이나 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그 리질리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국 보는 건데 그 부분에서 스틸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강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똑같다는 점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 말씀드릴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요지는 이번 금화 보고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것은 지금 국장 말씀대로 큰 변화는 없었다. 조건이 달라지긴 했어도 큰 흐름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미치는 강건성에는 크게 이제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항상 모든 것을 다 이제 준비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여기 보면 그 참고 1-2에 조선업 등의 실적 악화 영향이라는 분석 중에 이제 조선업 등 제외하면 기업 부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작년 상반기하고 비슷하다. 그다음에 뭐 석유 산업도 제외하면 오히려 좀 더 개선됐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뭐 기업의 매출액 부진이라든지 기업 부진들이 주로 조선업종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괜찮다라는 분석이신 건지 그 판단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왜 특정 내용을 안 넣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기 그 4월 달에는 엔저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총재님께서도 뭐 그때 보고 당시 분석하고는 뭐 좀 달리 최근에 이제 엔저 좀 심화되면서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크게 그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는데 지금 판단은 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엔저 부분과 말씀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는 이제 엔저가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대한 리스크 요인을 판단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소개시켜드렸던 거고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예, 내용을 좀 그 조선업종을 특별히 이렇게 별도 이렇게 그 참고 2로 분석을 한 거는 조선업종의 경우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실적 부진 상황이. 그래서 다른 업종들이 괜찮다는 건 아니고 해운이라든가 전자라든가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 금융안정에서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수출 대기업종의 그 매출액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을 제외하고는 뭐 우려를 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특히 전체적으로는 매출액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등 기업의 성장성 부진이 지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4월 보고서 당시에서는 엔저의 위험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좀 바뀌신 건지 아니면 새로 뭐 저희가 4월달에 엔저 그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던 거는 그것이 그 환율의 어떤 레벨의 어떤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그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그 당시의 그 분석 결과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결과를 이번 호에 실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트레스 결과를 왜 이번에 실지 않았느냐 하는 맥락과 뭐 동일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는 그때 그 당시의 분석하고는 별개 뭐 그 분석이 큰 의미 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하고 그 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기조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엔저의 영향이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충격은 있겠지만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크게 아주 중대하게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그러니까 중대한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물론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이 있겠다. 그런 판단은 지금이나 그때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커진 것은 뭐 사실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